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울리나요? 약간 노래방 같나요? 아닌가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박수까지. 네, 우선은 오늘 이제 그 일기 시작을 위해서 처음 오셨는데 제가 항상 전자칠판에 오늘 자료가 뭔지 이렇게 띄워놔요. 그래서 이 자료 중에 빠진 거 없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일기이기 때문에 일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공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OT 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계획서부터 이제 먼저 보시게 되는데 강의계획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이 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강의계획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표가 있죠. 자, 여기 표에 보시면은 9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5월까지 6월부터 뭐 7월 또는 8월까지 이렇게 이제 네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죠? 1월 초죠. 그렇죠? 1월 초입니다. 자, 한마디로 1순환 강의이고 우리가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다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그 0순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강사님이랑 공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원래 이제 작년에 했었다가 혹시 붙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니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일기부터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순환은 개념 그리고 지도 찾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념이랑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었던 것이고 1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화 강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화 강의는 우선은 이걸 기본으로 개념이랑 지도 찾기를 하는 것을 디폴트 기본값으로 두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의 디테일을 불려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여러 사연이 있어가지고 못 듣거든요. 연기랑 일기를 다 못 듣는데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된다면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정답은 뭐냐? 둘 다 들으면 좋은데 이미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일기가 가장 수험 적합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듣되 피눈물 흘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연기 때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3개월 동안 개념이랑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있다. 이거를 알고 온 사람이랑 진짜 공부를 안 하고 노베이스로 온 사람이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연기를 들어라 이건 아닌데 이미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니까 묻어두시고 일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되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연기 안 들었다 그러시면 2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을 극복을 해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남들 한 번 볼 때 나는 2번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요거 말씀드려요. 파란색 이 배경에 나와 있는 글씨를 보시면은 좋은 재료가 많아야 좋은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끔 이제 합격 수기를 보시면은 소설 썼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잘 나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에도 격과 결과 질과 이게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원천 재료가 좋아야 이제 좋은 이제 답안이 나오고 그게 주로 어디에서 배양이 되느냐? 일기에서 배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재료들을 좀 이제 알고 계시다가 이거는 여기에도 적용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기 때는 이제 그 연기 때랑 다르게 이 옐로우 카드라고 하는 게 중간중간 뜰 거예요. 이게 이제 경고, 이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업 시간에 사실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졸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 또는 이제 기출이 될 만한 문제, 조금 어려운 내용 이런 것들을 제가 중간에 잠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방식으로 노란색 카드가 뜨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 이거는 좀 심화 내용이구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구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졸고 있다가도 노란색 카드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 중에서 일기를 시작하며 라고 하는 편지 형식이 있을 겁니다. 뭐 구구절절한 그런 편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3월 말까지 해야 되는 목표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이게 이제 피카소가 황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습작을 계속 요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소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이 과정이 되려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하는 과정, 답안지 쓰는 과정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단계는 관찰이에요. 그래서 저런 주제가 있구나. 저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구나. 뭐 골격은 그렇구나. 프레임은 그렇구나. 그다음에 재질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결국은 핵심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쓸 수 없어요. 우리 시험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쓸 수 없다면 핵심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그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면서 요거구나. 그리고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내시고 그 다음에 간소화 시켜야 됩니다. 간소화 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무슨 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완벽 이해, 완벽 현출 이거 이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핵심을 찌르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핵심을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쓸만한 거리 이것을 이제 잘 긁으셔가지고 그것을 보기 좋게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수험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장황한 과정 하지 말고 이거 그냥 공부해서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시험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이 그냥 단순하게 뭐 쓰시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모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기의 그런 목표는 뭐냐? 바로 두 번째 그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일기 때 좀 느끼시면서 여기에서 핵심을 이제 파악하는 거 이게 일기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는 강의 듣고 이해하면서 핵심을 내가 정말 완전히 찌르는 이 연습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2기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 결국 세련되게 좀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이 안 돼 있듯이 답안지도 세련되게 다듬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찌르세요. 핵심을 찌르는 거. 그래서 핵심을 찌르는 키워드를 최대한 일기 때 많이 발굴해내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편지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고 뭐 집에 가시면서 아니면은 이제 보시고 버리세요. 자료 콜렉터 하지 마시고 보고 그냥 바로바로 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공부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면 강의 계획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진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험 언제 보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5회차 때 한 번, 그리고 11회차 때 한 번 이렇게 이제 보는데 5회차 때는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25점짜리로 이제 한번 실제 시험처럼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11회차 때, 그러니까 맨 마지막 회차 때 50점짜리 논술 문제로 한번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되 이 두 번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기 때랑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주는 거는 너무 좀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자, 요런 문제는 요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샘플링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은 바로 전주나 전전주에 제가 다 공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관리를 몰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하나 또는 두 개, 뭐 요 정도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저도 이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 이슈 관리를 몰아서 공부하면 뭐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느냐, 다 바른 말,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좋은 말의 이제 집합체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도장 깨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시작을 하되, 오늘은 이제 쪽지 시험은 없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2시에 오시면은 10분 동안 그 전 회차에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쪽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냥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같이 보고 그다음에 해설 제가 간략하게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한 자료들은 다 구글 드라이브 여기에 올려놔요. 그래서 정말 이제 찾아보시면은 채점평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채점평 교수님들이 냈던 채점평 있잖아요. 그것도 올려놓은 적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정리가 되는 클래식 음악 이런 것도 이제 올려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MP3 개념 MP3 요거 이제 틈틈이 들으세요. 나는 쉬는 시간까지 김유미 노무사 목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야 빨리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림동에 여러분이 장수생으로서 또는 이제 막 맛집을 아는 어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빨리 합격해서 떠납시다. 그래서 싫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많이 들으셔야 되고, 오늘 그 합격수기 제가 나눠드렸는데 거기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격하냐면 이거를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순서까지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제가 호흡하는지까지 이제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그 임신하신 분이 수업 들었었는데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애가 너무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제 그거를 틀어주니까 이제 조용해지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들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각 잡고 막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막 깜지 쓰는 것만 공부 아니거든요. 오감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막 내가 말로도 설명해보고 막 이렇게 하셔야 잘 와닿고 금방금방 이제 우리가 숙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 주 교재는 바로 인사노무관리 전략 노트 맨 왼쪽에 있는 이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실물책 아니면은 전자책 쓰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MZ세대가 많다 보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나는 이제 실물책보다는 디지털로 이제 접근한다. 이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보보다는 스콘에서 사시는 게 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전자책 보시는 분들은 스콘이라고 하는 앱을 까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매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필기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잘 들으세요. 필수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늘 샘플 자료로 이제 나갔는데, 이분이 사실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그 필기 조교였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필기 조교였었는데 필기를 좀 잘 했었습니다. 잘 했었고 중간중간 약간 이제 기억이 날 만한 뭐 사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십자말 풀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면 되느냐? 나는 이거 지금 프린트 너무 많고 지금 그 네 과목 다 프린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선 프린트 정리가 안 되는 분은 사시면 되고, 이거 사실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필수는 아닌데 나는 이런 프린트 좀 줄이고 싶다, 뭔가 책으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자칠판이 더 정리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전자칠판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필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 그리고 중간중간 난 좀 약간 웹툰처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만 사시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들어있는 아주 뭔가 이제 희귀한 소스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전략 노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전자칠판으로 특히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은 굳이 필요 없다, 나는 이 전자칠판 잘 따라가면서 그때그때 이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정말 깨알 같은 요 한 장짜리, 이게 이제 두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신 두문자, 스토리가 있는 두문자 자료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바로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좀 떨리고 이러면은 머리가 그냥 블랙아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오늘 시간에는 요 정도는 좀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좀 현출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합심해서 요렇게 이제 두음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번째 행에 있는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뭐 호송공장 실험 같은 경우에는 빈출 문제잖아요. 그렇죠? 빈출 문제고 내용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무슨 실험을 했는지 써라. 아니면은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 4가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4가지 아는데 뭐였었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해를 좀 하시되, 이해한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외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도 중요한 주제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따지지 마시고, 말 안 돼도 지금 우리는 그냥 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음자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로 그건 뭐뭐뭐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시간 아끼는 것도 정말 이제 중요한 그 역량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 밑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은 뭐냐면 제가 이제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파 같은 거 이제 조금 넣은 건데,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다 중요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이거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1편에서는 개념 접근법을 공부하는데 경영학 공부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경영학의 4대 분파 중 하나인 인적자원관리를 2장에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자, 인적자원관리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지 다양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3장에서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히스토리, 역사를 이제 4장에서 보는구나.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접근 자체, 어프로치 자체를 어떠한 이제 관점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나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 잡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 요거 이제 한번 두루두루 이렇게 보신 다음에 책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시면은 머리에 이제 잘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 보조 자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그 부족하지 않게,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흘러 넘치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드리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는 가끔 그 생각을 하니? 나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해. 뭐, 이런 이제 그 문구를 어디 광고 코멘트에서 봤었는데, 저 항상 인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어떻게 해야 더 이제 답안지를 잘 쓸까.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드리니까, 뭐 이런 걸 줬어 하면서 이제 쓰레기통에 막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최대한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이제 자료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엄청 묵직합니다. 그래서 되게 두꺼운 자료 하나 있을 거예요. 묵직하고 이제 두꺼운 자료 하나 있죠. 자,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우리 합격 기준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목적이나 취지를 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석사야, 박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제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학문 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막 이걸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노무사라고 하는 그 노사관계 갈등 전문가 또는 협상 전문가로서 또는 인사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 주제, 이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합격 점수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나 이 키워드 하나 못 썼는데 떨어지나 봐 이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한마디로 컨설턴트로서 또는 노사 관계에 해당이 되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제도나 기법을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탐구형의 공부를 하지 말고 수업형 공부로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원하는 건 명쾌합니다. 이 어떤 주제에 개념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있는 어떤 뭐 기법이 될 수도 있고 장단점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용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의뢰인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이거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형광펜 칠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 때는 목차만 칠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그래서 일반 목차가 있고 박스가 있어요. 인사관리는 경조랑 다르게 예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교과서에 마치 문제처럼 써둔 것을 제가 이제 논문이랑 교수님 교과서에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예시 박스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마자가 대문자, 아라비아가 중문자, 그리고 쌍가로가 이제 소목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연기 때 했다고 치고 자, 일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느냐? 개념이랑 학자랑 키워드나 이제 연도, 이 중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자,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10줄을 장황하게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이거보다 한마디면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고요. 선호하는 그 형광펜으로 이제 좀 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막 형광펜 그냥 막 이제 칠하시는 게 아니라 단어에다가 칠하시는 거예요. 단어에다가 내가 요거 가져가겠다. 시험장에 가지고 가서 요거는 꼭 쓸 거야. 라고 하는 단어죠.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형광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개념 공부를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개념에서 아, 요 키워드도 내가 꼭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보이시면 쓰시면 되고 내가 이번에 이제 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다시 이제 정보를 좀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아, 이거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것으로 나는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정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개념, 학자, 키워드 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금 355명이 합격을 했으면 355개의 합격 수기가 있지만 그들 안에 가장 그 많은 빈도로 얘기를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위주로 쓰세요. 키워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아, 요거는 내가 이제 잘 정리를 해두고 이해한 방식대로 그곳은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 방법은 연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긴 질문을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짧은 질문은 카톡이나 문자. 근데 제가 카톡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시되 지금 그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은 연기 때 12월 말에 막 이제 보니까 공부를 엄청 하셨는지 막 40개씩 막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일은 좀 느린 편이에요. 느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40개씩 이제 몰아서 보내시면은 느리니까 요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쵸? 그래서 카톡으로 이제 보내시되 카톡을 웬만하면 한 3개 이내로 이렇게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0개 이상 보내면 저도 업무 로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내시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누구인지 우선은 뭐 내가 뭐 지금 뭘 듣고 있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아 일기에서 지금 요게 궁금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연기인지 일기인지도 모르겠고 작년 이제 강의인지도 모르겠는데 저 이거 안 하다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어디에서 무슨 그 수업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들었기에 이게 이제 안 와닿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는 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걸리게 되면 바로 1초만 해도 답변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다 보니까 계속 보내요. 그래서 챗봇 아닌가? 요즘에 이제 챗 GPT가 나왔다 그러는데 윤PT인가? 뭐 아니면은 이제 바드라고 하는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아닙니다. 그래서 신기하다고 자꾸 보내지 마시고 이제 하루 동안 공부하면서 옆에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뭐 질문사항 요거 해가지고 이제 적어 두시고 한 번에 보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질문한 지 4일 이상이 됐는데도 피드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제 폭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복사 꾹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오리엔테이션 자료에서 뒷장부터 보시면은 다 이제 합격 수기예요. 합격 수기인데 합격 수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번 해만 제가 수록을 해둔 게 아니라 거의 한 6년 정도 되는 그 합격 수기 중에 최대한 알아보기 좋게 쓴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다른 뭐 노동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 빼고 인사와 관련한 부분을 제가 수록을 해 놨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요런 방법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공부 방법을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늘 내일 다 보시고 딱 필요한 한 3명만 찾으신 다음에 버리세요. 그래서 이거 계속 공부하면은 지식이 쌓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틀이면 족합니다. 거의 소설책 읽듯이 뭐 이렇게 보시고 이 사람 뭔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보다가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넘기세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공통점은 키워드입니다. 결국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키워드고, 제가 이제 또 저도 또 하나의 어떤 합격 수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돼. 근데 이제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뭐 인사는 지금 합격의 키는 정말 인사가 쥐고 있다고 한다는데, 그리고 이게 내가 왜 점수가 58 나왔는지 59 나왔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한다고 되는 걸까요? 하면 돼. 근데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면 점수가 0.1점이라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3명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오픈 카톡방에 백지복습이랑 쪽지시험을 보신 것을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쪽지시험이 없으니까 백지복습만 이제 이번 주에 배운 것을 이제 다음 주 뭐 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사실 또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리시면 되는데, 제가 만들어 놨어요. 오픈 카톡방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픈 카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카카오톡 들어오셔가지고 말풍선 여러 개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목,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을 검색하시던지, 근데 이제 많겠죠. 그러니까 김유미 노무사, 뭐 인사관리, 일순환, 주말반, 뭐 요거 중에 하나만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셔도 본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백지복습을 좀 올리시고 강제성을 가지고 같이 파도 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나 혼자 공부를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지금 큰 파도 탈 때 같이 확 해가지고 이제 타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리시되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바로 이제 백지복습한 거 이렇게 이제 올리시면은 되는데, 사진이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몇 년 정도 전에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 보니까 정말 이제 황량한 정말 사막,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식물이 자라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막 중에 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런 정말 사막에서도 풀이 자라는구나. 할 사람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감화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수험생분들한테 알려줘야지. 라고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 사진 찾아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왜 오른쪽에다가 연습장을 해 두었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백지복습하는 건 자유예요. 뭐, 아무 그냥 노트, 아니면은 정말 공란이 있는데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지금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펼쳐낸 우리 답안지 양식 있잖아요. 그렇죠? 답안지 양식. 이거 이제 문구점에 가시면은 팝니다. 또는 구글 드라이브, 제 이제 mp3 있는 구글 드라이브 가보시면은 요 양식도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양식인데, 되도록이면 이제 여기에다가 연습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 목차를 잡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쓰게 되면 오늘 배운 거 중에 뭐 주제를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배운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자, 그러면은 로마자 1에 뭘 한번 써볼까? 좀 고민을 하면서 책 당연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뭐 우선은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까?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좀 여러분들이 목차를 짜는 연습을 본인이 좀 해보시고, 인트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고, 뭐 필요 없으면은 또는 답안이 많이 출제되는 문제에서 배점이 낮다면 그냥 날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과학적 관리론에
뭐 형성 배경이나 그 다음에 개념이나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내용이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지? 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백지복습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1편 1장 보면 뭐 나오죠? 경영학이란 막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 경영학이란 이런 거 이제 계속 쓰는 거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 주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대략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항상 그냥 25점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쓰게 되면 50점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점수가 좋아져요. 결국은 이제 결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25점이라고 다 그냥 디폴트를 그렇게 해 두시고 요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형성 배경 옆에 이제 키워드 한 몇 개 써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옆에 뭐 키워드 한 몇 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목차들 이렇게 이제 써보시면서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란에 공부하시기보다는 이것을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제 수업은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담이 거의 없어요. 사담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 한 것으로 끝입니다. 끝이고, 뭐 사담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뭐, 사담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 얘기나 아니면 뭐 신림동 얘기나 다른 강사 뭐 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우리는 공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입니다. 그래서 자, 1편에 우선은 뭘 보시느냐. 자, 1편 3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기출문제 똑같이 풀어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 주제는 중요하다고 해서 냈구나. 요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회 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한 자원 기반 관점. 그래서 오늘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을 딥하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구나. 핵심 요소 4가지. 브린이죠. 그렇죠? 브린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인적자원관리 부서 역할 4가지. 이것도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우리가 오늘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7회 그다음에 3회 때는 특히 뭐 많이 물어보게 되냐면 과학적 관리론 둘 다 같이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호손 연구라고 하는 게 호손 공장 연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조직 행동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조직 행동론을 이때 물어본 이유는 이 당시만 해도 인사랑 경조랑 분리가 안 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게 나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3회 때는 인사 경조 분리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물어보긴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냥 근대 조직론을 굳이 여러분들이 너무 딥하게 알고 넘어가지는 마시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관료제론이나 앙리 페이올이 얘기했었던 일반관리론 그 정도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 넘겨보시느냐 4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4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1편은 개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게 사실 경영학의 한 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더 넓은 범위의 경영학이란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공부하고, 자, 경영학 안에 4가지 이제 그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마케팅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고, 회계재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 이걸 이제 분류하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능별로 또는 이제 관리별로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관점을 공부를 하고 4장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고 5장은 학자마다 어프로치
접근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편은 목차 체계가 좀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차가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순서대로 외우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4장에 나와 있는 인사관리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지금 나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파트는 바로 4장의 인사관리의 발전 히스토리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거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장의 경영학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경제학이랑 경영학의 차이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경영학과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경제학은 자원의 제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제활동 전반의 운영 법칙을 우리가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의 제약,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운영 법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운더리를 보시면 그 연구 대상이 기업도 될 수 있고 군대도 될 수 있고 여러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경영학은 이제 보시면 특정이 되어 있죠. 기업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를 특정해서, 자,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에서 어떻게 재화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경영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힘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학의 집합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은 다 잘하는데 통계, 로그, 지수 이쪽으로 갈수록 나는 수포자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되,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잉 컨선이라고 하는 요 용어 명칭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잉 컨선은 이제 한국말로 따지면은 계속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기업. 자, 근데 통상 계속기업이라고 쓰지는 않고 그냥 고잉 컨선 자체를 그냥 고유 명사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리가 바로 고잉 컨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 파생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하면서 청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게 결국 영속적인 재투자 과정 속에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생산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기본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기업을 이제 우리가 고잉 컨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이제 답안을 쓸 때 그냥 기업이라고 쓰는 이제 경우보다는,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속적으로 존재해서 계속 재투자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라고 하면서 옆에 이제 가로치고 고잉 컨선으로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은 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업은 고잉 컨선으로서, 결국은 이제 인사관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 그 필기 그 조교본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 노트 사지 않으셔도 필기 조교본이 이거 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필기하시느라 고민하지 마시고, 핵심은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기업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답안을 쓸 때 그냥 기업이라고 쓰기보다는, 밋밋하게 쓰기보다는 고잉 컨선인 기업은, 또 이제 기업은 고잉 컨선으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경영학의 구성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바로 마이클 유진 포터의 밸류 체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치 사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가치 사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기업이 여러 활동, 특히 여기 이제 보시는 주 활동도 하지만 지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활동과 보조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서 특히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고객에게 마진이라고 하는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바, 이게 결국은 이제 경영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석 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지원 활동이 있고 밑에 있는 주 활동이 있는데 주 활동이 더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 활동이라고 했을 때는 특히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부품 같은 것들을 사와서, 그렇죠? 이게 이제 내적 유통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창고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품을 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생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조직 외부로 유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통시키되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홍보라든지 판촉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 활동을 하면서 만일 하자가 있을 때 AS 서비스를 해주는 이러한 이제 일련의 생산 관리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활동을 밑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주 활동입니다. 그래서 본원적 활동, 주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직접 개입이 되는 활동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나열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주 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바로 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라인. 주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을 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라인이 있고 스텝이 있잖아 라고 했을 때 라인은 주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들을 라인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지원 활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활동 한번 보시면은 기업의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 구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R&D와 같은 이제 기술 개발, 그리고 구매 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구매 조달은 부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기업 시설 전반적으로 필요한 물자들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원 활동은 뭐냐?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더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부가가치를 더 잘 창출할 수 있도록 백업해주는 보조 활동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스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과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개입하는 주체가 라인,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백업, 지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로 스텝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이클 유진 포터가 밸류 체인을 통해서 자,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진을 고객에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 기업의 마진이 남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학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어떤 이것을 아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제 잘 보세요. 이걸 묻진 않아요. 교수님이 경영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마이클 유진 포터가 얘기했었던 밸류 체인을 그려가면서 설명하시오 라고 이제 묻진 않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무 설계 파트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BPR이라고 해서 직무 과정 설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 BPR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과정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재정돈한다, 재정비한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과정이 밸류 체인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 BPR이라고 하는 직무 과정 설계라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과정이냐? 바로 밸류 체인상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 이걸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었듯이 BPR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완전히 펀더멘털하게 완전 재고해서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객에게 가치가 전달되는 밸류 체인상의 과정,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지금은 못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BPR을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밸류 체인상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바로 개념의 그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필기만 옆에다가 BPR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직무 과정 설계로 이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고객에게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 이게 이제 밸류 체인상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완전히 재고하고 우리가 재설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직무 과정 재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좀 필기를 해두세요. 필기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장에 대한 내용인데 2장 이제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인적자원 관리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의미 부여예요. 의미 부여. 그래서 의미. 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생산 관리를 전공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인사 관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 중에서 모든 운영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 관리다라고 하는 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사람 관리가 왜 중요한지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경영학에 이제 4대 기능이 사실 있단 말이에요. 4대 기능.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생산관리, 그 다음에 하나가 마케팅, 그리고 사람관리라고 하는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회계재무, 요 이제 4가지 중에 사람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관리 왜 중요한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2장이 이제 인적자원관리인데 연기 때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즉 인력을 대상으로 확보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를 플랜 두 C 하는 체계적인 과정인데 목적이 있었었죠. 그 목적이 바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1년의 재반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는데, 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를 거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이제 박경희 교수님 교과서나 3인공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별로 관리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계획, 실천 활동, 통제 활동을 하되 결국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좀 더 첨언을 해 주실 수 있냐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수익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올리면서 종업원이 만족을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행복감, 심리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자, 이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우선은 첫 번째는 생존이에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그렇죠? 생존하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발전을 하는 게 필요하죠. 우선은 살아남았다면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게 필요하고, 자, 발전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게 되었다면 이제 뭘 하는 게 필요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마디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 이거 사실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막 초등학생처럼 이 목적은 이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보다는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고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목적 하에서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를 체계적으로 플랜2C 하는 활동, 이걸 인적자원관리라고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알려드린 거죠? 여러분들 5페이지에 보시면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은 바로 박경규 교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자칠판에 이렇게 나열을 해둔 게 바로 박경규 교수님 표현 방식이고, 밑에 두 번째 문단으로 나와 있는 게 3인공저의 표현 방식인데 키워드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다를 뿐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나와 있는 목적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생존, 그리고 성장 발전,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 즉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윤리경영이나 윤리적 인적자원관리를 공부를 하게 될 때 기업이 수익을 내고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만 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시적인 부분인 것이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계속 팽창을 해서 성장 발전을 해서 몸집을 키운 이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첨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을 대상으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꼬리 잡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인적자원이 왜 중요하고 도대체 무엇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이제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왜 스페셜한가? 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사람이 왜 중요하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연기 때 교수님 교과서 수업으로 이제 하던지 아니면은 제 수험서로 했던지 간에 똑같이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의 경영의 3요소입니다. 그렇죠? 경영의 3요소,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3팩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 돈, 그리고 물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히든 밸류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죠. 히든 밸류를 누가 이제 이 용어를 썼었냐면 오라일리와 페퍼의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숨겨진 가치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재무제표상에는 사람의 가치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른 요소들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바로 6페이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격 공부를 해야 되는 제이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브린 프레임워크,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보다는 제가 우선 다른 거 먼저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다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쭉쭉쭉쭉 이제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조금 제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사람은 어떤 존재? 바로 의사결정, 즉 판단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누가 얘기하죠? 허버트 사이먼이 얘기를 합니다. 사이먼은 바로 의사결정의 대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네기 멜론대 교수로서 결국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한데, 기업 경영 활동에 중요한데 이 의사결정의 주체자, 의사결정의 질을
판단하는 것이 결국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시면 사람은 물적 자원과 다르게 부가가치를 엄청 이제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시면 좋으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산술급수적 증가가 있고 기하급수적 증가가 있습니다. 자, 물적 요소를 하나를 더 투입하면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생산성은 한 배가 더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1차 방정식처럼 자, 투입한 만큼 산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건 이제 물적 자원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물적 자원을 추가하게 되었을 때는 1차 방정식처럼 이제 생산성 자체가 똑같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사람은 이게 아니라 투입을 할 때마다 이제 J커브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처럼 똑같은 그 산출량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적 자원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게 피터 드러커가 특히 여러 연구를 했었는데, 자, 사람을 지식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냐면 이슈 관리에서 지식 경영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 지식 경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피터 드러커가 나와서 지금은 어떤 사회? 제조 사회가 아니라 지식 기반의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지식 근로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서 이제 피터 드러커는 사람을 어떤 지금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지식 기반 사회의 생존력의 필수적인 바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한번 보시면은 지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력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은 아까 이제 히든 밸류랑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 무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떤 물자나 시설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태가 있는 유형의 자산이지만 사람의 정보,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은 무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tangible asset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시면 8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수한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탁월하게 경쟁력이 있는 렌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누구의 표현이냐면 3인 공조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리카르도가 차액지대설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 땅을 빌리게 되면 지대 이윤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땅도 땅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황폐한 땅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죠. 그렇죠? 황폐한 땅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듯이 황폐한 땅은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비옥한 땅은 씨앗을 조금만 뿌려도 농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옥한 땅에 지대 이윤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듯이 이것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황폐한 땅은 저성과자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성과자에 해당이 되는 렌트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비옥한 땅에 해당이 되는 우수, 핵심 인재에 대한 렌트는 굉장히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렌트에 해당이 되는 지대 이윤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 그만큼 이제 기업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렌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경쟁력이 있는 렌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탁월하게 경쟁력이 있는 우수
핵심 인재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하게 이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한번 보시면은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인적 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보관리 파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확보관리 파트에서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external labor market에서 자, 쉽사리 핵심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취업난이 굉장히 지금 심하고 뭔가 이제 채용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갈 사람 많은데요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말 특유의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외부 노동시장에서 쉽사리 우리가 쉽게 획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인적 자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번 한번 보시면 환경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자, 결국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모방 가능한 한마디로 쉽게 베낄 수 있는 그런 자원은 경쟁 우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은 모방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제 베끼거나 따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다 보면은 항상 뭐라고 쓰느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다. 인사 만사 그만 쓰세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확실한 모방 장벽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은 또는 자, 인적 자원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마음에 와닿는 거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좀 챙겨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든 밸류를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은 또는 지식 근로자로서 인적 자원은 또는 인텐저블한 즉 무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되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더 앞으로 가셔가지고 바로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이 뭔지 그리고 이 논문이 사실은 수십 장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6페이지, 7페이지에 한 페이지도 안 되게 제가 요약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자, 제2반이는 우선 유타대 교수예요. 유타대 교수로 자원 기반 관점에 의거하여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원 기반 관점이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냐? 자,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은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 기반 관점은 자, 성과를 내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원 기반 관점이에요. 그래서 resource based view라고 하는 게 자, 성과는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질적인 자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바로 자원 기반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리소스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성과로 귀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의거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이 자원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를 얘기를 하는데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 불가능하고 대체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셔야 되느냐? 연기 때 제가 살짝 다뤄드린 적은 있습니다. 우선 자원 기반 관점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 기반 관점 이전에 어떤 주류 이론들이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원 기반 관점은 이제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1950년대에 우선은 처음으로 연구가 되었었다가 연구를 처음으로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사그라들게 됩니다. 많이 연구가 없었어요. 많이 연구가 없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 어떤 이론들이 득세를 하느냐? 자원 기반 관점이 아니고요. 포지셔닝 학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학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팅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 지금 이제 그 기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결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수익률을 결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 학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학자가 누구냐면 마이클 유진 포터예요. 그래서 마이클 유진 포터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경영적 관심이 산업 구조, 외부의 환경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 잘 벌리는 그러한 기업 또는 이제 산업에 속해 있다면 충분히 이제 이익을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에는 자원 기반 관점이 아니라 이 이전에 특히 1970년, 80년대에는 포지셔닝 학파가 주류 학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원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많은 연구가 이어지게 되면서 제2반이가 그럼 내가 그 자원이 무엇인지를 깔끔한 명제로 설명을 해주마. 이걸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회색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원 기반 관점이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클 유진 포터, 이렇게 이제 생기신 분이죠. 그쵸? 마이클 유진 포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특정 사업의 수익성 또는 매력 또는 결국 구조적인 위치, 세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이걸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 어디 위치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지금 진입해 있느냐, 결국은 환경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환경 요소가 바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리한 어떤 산업 안에 있는지 불리한 산업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주체의 어떤 교섭력, 한마디로 협상력이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신규 진입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업 간의 그 경쟁 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세팅을 잘하면, 즉 포지셔닝을 잘하면 이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표현을 해보면 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느냐? 특정한 기업이 성공하느냐는 결국 뭐가 중요하다?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팅, 포지셔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세팅이 중요하다. 어디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포지셔닝 학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완전 이제 반대가 뭐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자원이 중요해. 리소스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게 바로 자원 기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을 연구한 학자들을 쭉쭉쭉쭉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많이도 연구했네 이런 생각 드시죠? 우선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1950년대에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한 화두는 던져졌는데 이후에 연구가 쭉 안 되어 있다가 포지셔닝 학파가 득세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몇몇의 학자들이 아니야 자원이 중요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확실하게 뭘 했다? 내가 정리를 해주지 라고 하면서 자원 개념의 핵심을 간결한 명제 4가지로 정리를 해주게 된 게 바로 그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959년에 펜로즈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업은 다양한 자원의 결합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제가 표현한 게 뭐였었죠? 자,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뭐의 집합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즉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문구가 바로 펜로즈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원 기반 관점의 포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질적인 자원. 근데 이 자원에는 뭐가 해당이 되느냐? 대부분 자원이라고 하면 물적, 뭐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적 시설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도 이 자원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펜로즈가 딱 여기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 포지셔닝 학파가 득세를 하면서 아니야 세팅이 중요해 포지셔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었다가 1984년 90년에 이제 보세요. 워너펠트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원을 통해서 뭘 누릴 수 있다? 독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프랄라드와 하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자, 그 핵심 자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코어 컴피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때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기술 흐름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대한 집합적인 학습이다. 한마디로 정보, 지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정보나 지식이 핵심 역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다? 바니가 정리해주마.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시느냐, 우리 이제 결론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림 4번 보시면 바니가 이제 명쾌하게 요 브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랄라드, 하멜, 워너펠트 다 아실 필요 없이 요거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모델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제2반이는 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높은 실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90% 이상이 3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뭐 10년 이상의 높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4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밸류어블, 웨어, 이니미터블, 그리고 넌 서브스티튜터블이라고 하는 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 4가지를 아까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코어 컴피턴시 또는 코어 컴피턴스라고 하는 핵심 역량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밸류어블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밸류어블은 직역하면 가치 있는 이죠. 그렇죠? 가치 있는 이고,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돈벌이가 되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답안지에 돈벌이가 되는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밸류어블이라고 바니가 표현을 합니다. 자, 즉 뭘 의미하는 것이냐? 외부에서 기회를 잘 포착하고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밸류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이제 민감하게 포착해내고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는 거, 이게 밸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효율, 효과적인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레어라고 하는 것, 바로 희소한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희소하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경쟁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희소하다,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누가 다른 경쟁 기업이 쉽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직 우리 기업만이, 특수한 기업만이 그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inimitable 하는 것은 이제 모방이 불가능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imitation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반대니까 inimitable은 모방 불가능한입니다. 자, 근데 모방이 왜 불가능하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중간 바가 3가지가 있죠. 요거 이제 좀 더 우리가 심화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베끼기가 어려운 3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바로 독특한 역사적인 조건이 존재하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추상적이면서 사회적인 복잡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선 첫 번째, 히스토리 디펜던트라고 하는 역사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과거에 고유한 경험을 분명히 했었다는 거예요. 그 기업만이 했었던 고유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자원이 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어떤 히스토리, 현대의 히스토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유한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한 경험, 고유한 사건이 분명히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모방하는데 비용적으로,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코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과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우리가 단순 명료하게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삼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 잘 나가고 있는 이유, 또는 뭐 현대가 잘 나가고 있는 이유, SK가 잘 나가고 있는 이유 하나로 꼽을 수 있나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게 추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과적 모호성이에요. 그래서 자원과 어떤 자원을 투입했기에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복합적인 그 상호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성공을 이끌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 우위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적 복잡성이 있습니다. 소셜 컴플렉시티라고 되어 있죠. 이게 특히 자, 기업 특유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마다 특유의 어떤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내부 관리자들 간에 그들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기업의 밸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밸류가 높으면은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연결망, 문화, 독특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불가능하다? 완벽하게 베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 있었고, 인과관계 추론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 완벽하게 베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non-substitut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직역하면 뭐죠? 대체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술이나 제품이나 한마디로 재화나 이제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화나 서비스에 의해서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뭐가 가능하다? 요 네 가지가 있게 되면 코어 컴피턴스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즉 자원이 높은 실적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단, 이제 앞에 보시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기업의 자원이라고 하는 firm resource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은 이질적이에요. heterogenity라고 하는 건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다르고, 그리고 mobility라고 하는 게 비이동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이제 뜬금포로 나왔느냐? 그 이유는
이전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기업의 자원은 다 그게 그거지.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충분히 이동이 쉽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야. 무슨 얘기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고 이동이 쉽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다. 전제 조건이 이렇게 다르고, 그 자원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에 보면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2가지에 대해서. 자, 이질적인 이유가 뭐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보유 수준이나 바로 그 자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원 강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 저 강사님은 좀 요 학원으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좀 세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우선은 다 다르죠. 그렇죠? 강사님들이 다 특성이 우선 다르고 이동이 쉬운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모방, 한마디로 따라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나 비탄력적인 공급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잘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요 공급 변동이 적은 것을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이바니가 얘기를 했었던, 내가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자원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다 다르고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 4가지 특징 가지면 높은 실적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워딩을 한번 보시면 2번째 줄,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자원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맨 오른쪽에 나와 있었던 그 장기간 높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뭐다?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 불가능하고 대체될 수 없는 또는 조직화될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논문이 1989년이랑 1991년에 제시된 이후에 너무 화두가 되니까 계속 이제 인용이 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non-substitutable이라고 하는 요 4번째 요소를 바로 supported by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조직화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브린 프레임워크나 또는 이제 브리오 프레임워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바니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밑에 내용입니다. 바니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바니는 전략 경영학자입니다. 전략 경영학자이고, 인사학자들이 이걸 이제 보자마자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가 딱 적용하기 정말 알맞다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이후 인사관리 학자들은 인적 자원이야말로 이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뭐다? 불확실한 경쟁 환경 하에서 기업은 불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직하고 활용하고 있는 이런 능력, 이게 이제 결국은 경쟁 역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그러면은 알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험에서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죠. 그렇죠? 자원 기반 관점에서 그 4가지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는 거는 요 4가지 의미를 쓰라는 겁니다. 요 4가지 의미를 써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고시 시험에서 또 요 4가지를 써라, 바니가 얘기를 했었던 4가지를 써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뭐죠? 전략학자라고 했었잖아요. 전략 경영학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은 설명을 이대로 해주되 여기에 이제 첨언해야 되죠. 그런데 뭐다? 사람이 그러하더라, 그죠? 휴먼 리소스가 이런 특징 가지고 있던 걸,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여기 휴먼 리소스가 그러던 걸, 마찬가지, 여기 이런 이제 특성 가지고 있는데 휴먼 리소스가 이제 완벽하게 베끼기가 불가능하던 걸, 마지막에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없던 걸 이게 이제 붙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valuable, where, inimitable, 그리고 non-substitutable 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사람이 어떻죠? 기회를 민감하게 포착하면서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는 주체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쉽게 구해지나요? 특히 경쟁 기업에서 나 저 사람 필요하다. 바로 이제 구해지나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완벽하게 베끼는 게 불가능해요. 왜? 그 사람의 경험이 지금 다르죠. 그렇죠? 첫 번째, 히스토리 디펜던트 경험이잖아요. 다른 경험을 축적해왔다. 경험이 다르고 인과관계, 그 사람이 지금 뭘 투입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모호하고 자, 그 사람의 네트워크, 사회적인 어떤 커넥션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베끼는 거 힘들고 마지막으로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좀 러프하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요 네 가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모형화하면서 각각 특히 요 네 가지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우리는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진도 나가 보도록 하죠.